자, 오늘도 뉴스 맛집 코너 뉴쉐링 가이드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영하 어디 뭐 서울에 네. 계시죠? 아유, 저는 실향민의 2세예요. 서울 토박이 아니셨어요? 서울 토박인데 저는 네, 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예. 부계죠. 아, 부계가 북쪽에서 전쟁 전에 월남을 하셔서 맞다. 저번에 말씀하셨지. 네. 실향민의 후예다 보니까 친척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외갓집이 있는데 예. 이민 가신 지가 30년 됐어. 아하. 그러니까 서울을 지킵니다. 아, 그 서울에 있다는 네.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 하시네요. 추석은 네.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 꼭 나가죠. 알겠습니다. 그 뭐 실향민의 후예다 보니까 이 내용도 눈여겨 보셨겠네요. 아, 그럼요. 오늘 그 정부가 추석 연휴 시작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회담을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일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이 취지와 이유를 함께 밝혔고 혹시 이 남북 간의 회담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좀 넘어서는 네. 수준까지도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죠. 이산 가족 문제는 적십자 사에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당국자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뭐 북한이 다른 제안을 한다면 그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고려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명을 했고 상대방은 저희 통전부장 이선권을 저희 상대편으로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조평통은 지금 임명이 되질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리선권을 상대로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에서 시작해서 다른 데로 뭐 확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일단 회담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적십자사가 네. 아니라 이제 당국 간 회담 제안한 네. 거고, 그다음에 리선권한테 한 거고. 네네네.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뭐 기대를 안 하고 있지는 않다. 네네. 그러니까 카운터파트가 조평통인데 예. 위원장이 공석이니까 리성권 통전부장도 전 조평통 위원장이에요. 예. 이 문재인 정부 때 뭐 많이 오고 가고 했었죠. 뭐 리선권 네. 유명하죠, 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여겨볼 때 뭐 이와 함께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로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 네. 인도적 지원 영양 물자가 예. 승인이 났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손을 뭐 내밀었네요. 냉랭했어도 네네. 우리가 손을 내밀었죠. 뭐 인도적 차원의 지원 예. 물자를 보내는 걸 예. 정부가 승인했다. 예. 그러고 바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당국자 간 대화를 주창했는데 이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인도적 문제죠. 그렇죠. 이건 북한도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면 요즘 너무 거센 말들을 많이 냈는데 예. 슬쩍 응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아, 그래요. 가능성은 낮지만 오호. 그래서 한번 기대를 걸어 봅니다. 예, 어떻게 뭐 유사한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문가 한 분과 네. 전화로 한번 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탈북자 출신 분 중에서 최초로 국회의원을 지내셨었고 현재는 이북 5도 위원회 평안남도 지사직을 맡고 계신 조명철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KBS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습니까? 예. 저 조명철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전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전 통일교육원장도 네. 하셨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이제 북에 계실 때 경제학 교수도 교수로. 하셨고 요즘에는 이북 5도 위원회에서 활약 중이십니다. 일단 의원님 제가 편의상 의원님이라고 좀 호칭을 하고요. 오늘 현안 관련된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우리 정부 제안 명의는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한은 리선권 통일전선 부장인데 혹시 북한이 우리 제안에 대해서 1번 무시할까요? 2번 비난할까요? 3번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할까요? 4번 호응을 할까요? 제가 수십 년간 겪은 경험을 얘기를 하면 네네. 일단은 침묵 내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언한 지가 시간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다가도 여러 번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진정성이나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엮여질 때는 또 시간이 지나서 나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저희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비치 다비치님 그냥 인간 자체가 싫다는데 그걸 받아주겠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혹시 북한의 김여정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뭐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해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회담 제안한 게 과연 현실성을 염두에 둔 제안일까 아니면 그 추석 때 이제 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밥상 민심 얘기를 나눌 텐데 요걸 좀 염두에 둔 정치적인 좀 담화는 아닐까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우린 추석을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모두가 즐겁고 들뜨고 따뜻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 명절이지만 네. 이산 가족에게는 공포의 명절입니다. 이 시기에 막 그리운 사람들이 애절하게 안겨오고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해서 그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막 울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 가장 즐거워야 될 우리 대한민국 중에 일부가 가장 아파하는 그룹이 있으니 이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하면 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추석 때 이분들께 좀 얼마 남지 않고 시급성이 있지만 빨리 이걸 제안을 해서 해결해 주자는 희망을 주자는 목적이 아마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일부 분들에게는 또 이날이 공포의 명절로 다가오는군요. 썬 천사님께서 저도 너무 예. 마음이 아프고 네. 추석 오는 게 두렵습니다. 예, 썬 천사님께서 가족을 못 만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죠 하고 유유하십니다. 아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산 가족분들 중에서는 80세 이상 매우 네, 고령화된 분들도 많고요. 더 이상 뭐 지체하다가는 이산 가족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권영세 장관도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만나는 상봉이 아니라 이런 좀 뭔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아니 이벤트성으로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정례화 만남의 장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과거에 적지 않게 열어왔죠.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게 너무 그 숫자가 적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규모로 어떻게 만나게 할까? 그래가지고 만나는 서로 소식을 아는 다양한 방법들을 발굴해 내 왔습니다. 그 하나가 영상 대면도 있고요. 예. 소신 교환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제3국에서 북한의 친척들을 만나는 것을 과거에는 사전 보고했는데 그 사후 보고하고 만나는 비용을 또 지원도 해왔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을 우리 정부가 창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 문제는 다른 남북한 사이의 정치 안보적 이슈와 분리해서 정말 이 문제는 다른 곳과 엮이지 말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대한민국 과거 정부의 전통적인 그 대하는 방식이었죠. 예.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산가족 연령별 지금 생존자 현황 현황. 그래픽이 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 시급성이 와닿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모두 4만 뭐 3,700여 분 정도가 네, 생존자 현황으로 나왔는데 90세 이상이 여러분들 12,800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30%. 그리고 80세 이상이 16,000분이 네. 넘으십니다. 전체의 37%. 네. 이 두 수치만 합쳐도 70%에 가깝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70세 이상 분들도 워낙에 고령이신데 여기만 합하더라도 뭐 거의 뭐 90% 네.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고령화돼 있고. 근데 뭐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과거에는 뭐 영상 대면 또 서신, 뭐 제3국 만남 뭐 그런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아 혹시 좀 추가적인 대책이 뭐가 또 있을까요?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제 한 5년 있으면 이 말이 사라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네. 이산가족 상봉. 지금 2세대가 70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90세 분들이 도청에 오기는 합니다만 너무너무 연로하셨고요. 네. 그리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을 와서 상봉하는 모습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뭐냐면 북한 쪽은 북쪽에는 우리보다 수명이 10년 이상 짧잖아요. 예. 우리는 당사자가 가는데 거기는 당사자가 별로 못 나와서 2세, 3세가 나와서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쪽도 이제는 2세, 3세가 가야 될 판인데 그게 그렇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는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민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 접십자도 협력하고, 그다음에 유엔과도 협력하고,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더 확대를 하고, 이래서 정말 속도를 좀 높여야 된다. 더는 이젠 밀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북에서도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하루가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앞서도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북한이 만약에 이번 회담에 뭐 침묵 혹은 뭐 무시 뭐 이럴 거부 가능성도 있지만은 혹시나 이런 조건이라면 뭐 한번 생각해 보지라는 제스처를 준다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무슨 조건을 북한이 좀 내걸 수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역사가 하도 오래 했으니까 좀 잊어버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할 당시에 72년도 아닙니까? 박정희 정부 때 그때 남북한 현안 문제도 다뤘지만 그 이면에는 적십자회담이 계속 언급되어 오고 그 핵심에 이산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말 남북한이 정말 긴장되고 서로 싸우고 냉전 시절에도 85년도에 고향 방문단, 예수단 방문단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하는 그런 하나 자신감 가지고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이끌어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도 사실 경제적으로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적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이런 거를 하나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접근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들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 정부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죠? 네. 북한 정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한번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절망이지만 계속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설득을 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과거에도 그래서 열었던 거니까 우리도 희망을 가지자. 안 된다고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 이런 겁니다. 눈 감고도 훑어님께서 상납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선까지 좀 호응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문제는 그 정치, 경제, 그다음에 안보 이런 거하고 다 분리할 자신이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적십자 총재도 지금 최근에 하는 말에 의하면 언제든지 북한이 응하면 10만 톤 정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식량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는 우리가 지고 있는 거니까 북한이 좀 지금같이 격화된 상황을 조금 지나면 또 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이북 5도 위원회 평안남도 지사직을 맡고 계신데 지금 몇 분들이 물어보시네 안 그래도 이북 5도 위원회 아니 평안남도 도지사 이게 뭐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한반도가 우리 영토니까 이북에 해방 당시에 5개 도가 있었습니다. 그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황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헌법상 우리 영토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이 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6.25 때, 예. 6.25 때 우리 서울 쪽, 서쪽은 북한에게 좀 많이 땅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네. 동쪽은 우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일부가 북한, 개성을 포함해서 경기도가 이북에 들어가고 강원도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수복 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도 플러스 2개의 미수복 지역에서 7개에 대한 상징적인 행정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북 5대 위원회입니다. 네, 신동식님께서 강하고도 부드럽고도 여유 있게 다루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셨고, 뭐라고 의원님께서 안타깝다 명절도 못 보는 이산 가족 점점점 해주십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말씀 우리 조명철 전 국회의원이시자 이북 5도 위원회 평안남도 지사를 맡고 계신 조명철 지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회담 제안한 것 관련된 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정치권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수사 중인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사건이 결론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공소시효가 내일 밤 자정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오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이례적으로 내일 9월 9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라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기소 못하고 그러니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공소시효에 대한 이제 범죄적인 문제 논란이 늘 있죠.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범죄들. 자,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인데 이건 6개월이에요. 대선 끝나고 6개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3월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 불기소하나? 그냥 이대로 공소시효 넘겨버리나? 근데 그렇지 않을 관점이 9월 6일 이번 주 들어와서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 검찰로 나오시오. 소환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 문자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 통지서를 받고. 근데 서면 답변으로 했고 불출석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략 민주당 내에서도 또 법조 전문가들이 기소 방침으로 가겠구나. 근데 이걸 확인시켜준 게 자, 불출석하고 서면으로 했으니까 불응하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하는 건데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요. 그러게요. 바로 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소 의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간 말미에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는 휴일인 내일도 기소 방침이 나올 수 있어요. 내일도 접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 명절 연휴 첫날 기소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과 중에 할 것이다. 저녁 6시면 업무가 끝나니까 제 생각에는 한 5시 전후 정도 해서 기소 방침이 나오고 6시가 넘으면 속보로 자, 기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속보로 뜰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맞추시면 작두타신 건데 기소할 것 같았던 느낌이 할 것 기소 같다는 쪽으로 느낌이 막대기가 기울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좀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되어 있는 건이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건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청문회를 했지만 지휘 책임이 없는 그러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중앙지검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우리 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들은 그건 부당한 기소이다라고 규정하고 또 우리 당 의원들 또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수사 전반에 대한 편파, 정치 탄압, 부당 그 수사를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항의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어제 민주당 차원에서 발의를 했고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 또 다른 카드를 뭔가 민주당에서 공세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이틀 사이에 2번 고발했어요. 근데 아니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닌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뭐 이게 내란죄거나 외환죄가 아니면
근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똑같이 공직선거법. 예. 이건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건 거죠. 그때 이 저 부인 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네. 발언한 게 틀리다는 게 최근에 녹취로 보도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했고 또 하나는 예. 나토 정상회의 참석할 때 이 부인이 했던 장신구 이거 재산 누락한 거 아니냐 하는 취지로 또 했어요. 네. 이게 사실은 기소 대상이 아닌 걸 뻔히 아는 민주당이 왜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소되면요.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 법인카드 남용 의혹에 대해서 네. 엊그제 검찰 소환 받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경찰 소환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배모 씨 구속은 기각됐지만 네. 기소 의견이 확실합니다. 네, 네. 이게 공범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 기소, 부인 김혜경 씨 기소. 그럼 추석 명절 밥상에 민주당 당대표 내외 이야기가 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건 안 되지. 네. 민주당은. 네.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사라도 제대로 하겠는가 싶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네. 이 대통령 내외도 문제가 있다. 네네. 그래서 고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선 민주당 169명 의원이 모두 다 서명을 했고요. 네네.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원내대표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100명의 수사 인력을 가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또 이 여당은 아예 특검, 검사, 특별검사 추천권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야당이 추천할 테니 대통령이 임명하시오. 그리고 이 100명 규모는요 국정농단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집어넣은 이유는 자 사실은 왜 우리만 이렇게 먼지 털듯이 잡아? 그리고 왜 영부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 수사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해놓고 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특검도 여야 합의가 돼야 되고요. 네네.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 김도읍 의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추석 민심의 밥상을 잡기 위한 프레임 싸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 바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전국위 열고 열었어요. 뭐 예고한 대로 정진석 중진의 국민의힘 의원을 네.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을 했고 뭐 이런 말도 요새 나오더라고요. 답정정? 원래부터 답은 정진석으로 정해져 있었다? 네네네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4년간 끊었던 담배도 펴가면서 장고 끝에 독배를 마시겠다고 한 네네네네. 신임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잠깐 듣고 나눠볼 얘기가 그렇죠.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핵심이었던 이광재, 안희정 씨를 두고 뭐 노획관이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핵심이었던 임종석, 조국 씨에 대해서 뭐 문핵관이라고 네이밍을 하던가요? 지금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쾌합니다. 윤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러면 뭐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뭐 반핵관입니까?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정진석 신임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라.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네.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네 번째고요.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이 입장이면 돌아올 수 네. 없는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또 하나 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는 전국위의 의결도 효력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그러니까 같이 해서 안 돌아오겠다는 건가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 지금 건너고 아니라 있습니다. 건너버렸어요. 건너버렸어요? 건너버렸어요. 네네. 못 돌아와요. 낸 자체로. 근데 못 예. 돌아온다는 예. 것은 네. 국민의힘 소속의 이준석 대표가 뭐 당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적어도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과는 관계는 끝이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의총에서 힘겹게 네. 어제 뭐 박주선 이 전 부의장이 되느냐 외부 인사 3명이 대상이다. 네, 뭐 김병준이 네. 뭐 말이 많았죠. 근데 네. 뭐 그동안 돌돌권 오늘 원내대표 사퇴 의사 밝혔고요. 네네. 돌돌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돼 있고요. 네. 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돌고 돌아 정진석
오선 의원이자 현재 국회 부의장이에요. 부의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맡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까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격 없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전국위 의결 이거 의미 없습니다. 네. 이거 무효 선언해 주세요. 예. 가처분 신청. 예. 자 그렇게 되면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치의 최종적인 게 절충, 협상, 타결인데 이거 다 안 하겠다는 거고 예. 법적 판단에 우리는 맡기겠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예. 이혼 소송 건 거죠, 사실은. 결자 해지를 직접 하라라고 얘기했으면 네.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대통령밖에 없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예. 아주 격한 얘기를 한 게 뭐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네, 네. 저 같은 평론가들이 네. 아유 그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지선에 기여한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죠. 예. 품어야죠.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뭐 달걀입니까? 품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예. 대등한 관계로 풀어야지 네. 푼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품는다는 말은 거부.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뭔가 대등한 관계에서의 지금 조건 절충을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들어봤지만 영수회담의 수는 야당 대표거든요. 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한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지금 답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동안에 뭐 조치를 하고 후 거취 표명을 하겠다라고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드디어. 5달 유지했나요? 네. 사퇴 기자회견 했습니다. 뭐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제일 잘한 건 뭐고 제일 못한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일단 제일 잘한 건 언론의 편향성 네. 그리고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문제 제기하는 걸 공론화한 거를 제일 잘했다. 네, 원내대표로서 네, 네. 얘기했고 제일 못한 건 뭐냐 했더니 당내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했던 것 바로 이 네, 상황. 네, 이 상황이죠. 얘기를 했네요. 그것 때문에 원내대표 사퇴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퇴에 대한 책임론 압박받았고 네. 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제가 거취 표명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당 지도부는 정진석 위원장에 맡기는 거고 네. 원내대표에서는 내려오겠다. 그럼 이제 원내대표는 뽑기 쉬워요. 예. 102명의 의원이 모여서 의총을 열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으면 돼요. 네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저 돌돌권으로 불렸던 네. 당대표 직무대행 했다가 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새 비대위원장을 이제 추인 임명까지 하고 네네.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마음에 안심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정진석 의원은 상당히 좀 싫어하셨지만 그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니까 예. 아 그래도 윤핵관에게 지도부를 맡겼으니 윤핵관인 나는 조금 이선 후퇴해도 당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겠구나. 예. 왜냐하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네. 조기 전대하라는 압박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약간 중도형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정진석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와 그냥 우크라이나 그 방문 와중에 예. 설전설전하다가 마지막에 육모방망이까지 떡 나왔던 이 대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돌돌권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다소 안심한 상황에서 예. 퇴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싫어하시겠어요. 윤핵관이라는 표현 쓰지 말래요. 아이고 이걸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놨어. 좀 아까 얘기한 거 맞죠? 과거에 뭐 예. 문핵관, 예. 노핵관 이런 얘기 없었는데 예. 이 윤핵관을 민주당이 만들어 붙인 거면 상당히 좀 공격적이라 편향적인 발언 안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같은 당의 당 대표가 만들어놨으니 답답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SNS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NS 글을 최근에 또 뭐라고 남겼어요. 올렸냐요? 보니까 강의 나는 영상.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돼요 하고 이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야.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뭐 밈이라고 불리는 밈이죠. 그 시발견. 짤들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떤 글을 나올 올리겠죠. 거예요, 네 번째 나올 거예요. 가처분 했으니까요. 자, 다음 소식은 약간 저희가 목소리를 좀 낮춰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포항 얘기를 좀 또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밤사이에 또 저는 내용을 보다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일단 그 내용을 전하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네, 보고 네, 당시 네. 상황을 좀 가늠해 볼게요. 일단 포항 당시에 지금 9월 6일 6시 반 점선을 구어 있는 저걸 잘 보세요. 불과 한 10분 사이에 저 점선을 훌쩍 넘어서 물이 차오르죠. 그뚝 차버립니다. 네. 그때 이때 차를 빼려고 내려오신 분들이 다수였다고 해요. 네.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거의 1시간도 좀 안 지난 사이에
굉장히 또 물이 불어나서 차량들이 눈에 보기도 둥둥 떠다니고 잠겨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아주 10분도 안 되는 그 안쪽 상황 급박한 중에 근처에 있던 냉천이 넘어와서 지하 주차장을 다 범람을 했죠. 침수시키고 상황이 꽤 심각했었고요. 보니까 지금 뭐 차량들, 오토바이들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었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극적으로 네. 열 몇 시간 넘게 버티고 있다가 생존을 하신 네. 그 50대 여성분. 여성분이 있는데 아들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15살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랑 아들이 그 지하 주차장에 gat혀 있다가 너 먼저 가라 마라 네네네. 하는 그 과정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지금 전해지고 공개됐죠. 있죠. 네. 공개됐죠. 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어머니가 주차장으로 가는데 15살 청소년이죠. 네. 아들이 이제 함께 내려간 겁니다. 차를 빼려고 하는데 물이 차오르고 이건 차를 빼는 건 고사하고 차 안에 갇힐 상황이 되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이 안 밀려요. 사실은 이 바퀴 한 절반만 물이 차도. 그렇죠. 자, 그런데 아들이 차 밖으로 나가서 엄마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물살을 뚫고 나와서 이 모자가 함께 와야 되는데 주차장에 여러 사람들이 내려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 이제 대피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았어요. 지병도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위험을 직감하신 것 같아요. 네. 아들, 너는 살아야 한다. 그러고 아들을 보내는데 이 15살 아들이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예. 그럼 이게 정말 누가 들어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아들도 직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들은 주민들과 함께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길을 택했고 어머니는 이제 더디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물은 차 올라왔고 자 처음에는 이게 7명 실종으로 나왔지만 9명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7분은 사망하셨고 2분이 생존했는데 네. 처음에 30대 남성은 스스로 에어포켓 부분에 있다가 헤엄쳐서 나왔고 구조가 된 거예요. 네. 1시간여 후에 바로 이 50대 어머니는 물살에 떠밀려서 네. 천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주차장 천정에 배수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에 누워서 물이 다행히 천정 끝까지 차오르진 않았고 틈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에 계시다가 구조가 되신 건데 오히려 주민들과 함께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던 아들은 주검으로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아직 경찰도 그렇고 좀 분명한 경위를 좀 파악 중이긴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짐작컨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갇혀 있다가 네. 나가려고 했는데 휩쓸려서 못 나가고 네. 변을 당하신 그렇죠. 분들이 많지 다수가. 않나 네. 그렇게 또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가니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끝내 모자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아내분 어머니라도 살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지금 어머니의 이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지금 뭐 이 아들 딸 자식이 있지만 예. 이건 뭐라고 말로 네. 또 우리가 남인데 헤아릴 길이 없는 심경이실 거예요. 네.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포항 사정이 있지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웃자겠노 다시 이렇게 일어나야지 네,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특히 포항에 계신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주로 맘카페를 통해서 그런 네. 글을 많이 올려주신다고 해요. 씻고 가시오. 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네네네. 혹시 뭐 전기 안 되시는 분 네네. 우리 집에 와서 씻고 가세요. 뭐 주무시고 빨래? 가세요. 네, 주무시고 네. 가세요. 뭐 드세요. 기저귀 필요하신 세대 있으면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네. 서로 아니 글을 저도 올려서 어제 현지에 계신 몇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침수가 된 해당 아파트 인명 피해가 제일 컸죠. 네. 근데 그 외에 인근 다 냉천이 범람해서 여기가 이제 오천읍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 포항시 오천읍이 거의 다 뭐 침수예요. 근데 아파트 대부분이 단전 단수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네. 물도 빼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모텔 생활하고 지금 전전하고 이러신 거예요. 근데 맘카페 중심으로 너무 따뜻한 게 네. 씻어야 되는 분 와서 저희 집에서 씻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잠자리가 없으시면 저희 집에서 주무십시오. 네. 필요한 물품 나눠 쓰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항 출신으로서 우리 포항 그러네요. 시민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뭐 많은 분들이 각계에서 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자, 명절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면 뭐 몇 년 만에 대면으로 하는 명절인데 그렇죠, 그렇죠. 막상 이제 또 가족분들 오랜만에 네.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좋은데 싫다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뭐 일부 설문이 있는데 보실까요? 이 대면 명절 어떻습니까 했더니 옛날처럼 이렇게 대면하는 게 좋다가 네. 49.6%고 아, 비대면이 좋았는데 하는 게 50.4%로 야, 팽팽해요. 반반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각각의 이유가 또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좋은 거는 네. 그냥 친척들 다 모여서 가족들이 풍성하고 만나는 전통적인 네. 이때 가족의 힘을 느끼게 되고 고향의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갈 힘, 동기부여를 받아요.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측면인데 네. 근데 모이면 싸움 나는 집안이 많아요. 보통 다 고스톱에 너무 돈을 많이 걸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고요.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척인데 네. 친구보다 멉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에게는. 예, 예, 예. 근데 삼촌이라는 분이 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코로나 때는 2년 이상 못 봤어. 네. 근데 딱 보니까 야, 결혼 안 하냐? 스트레스 으아. 받네. 취업은 됐고 왜 그래요, 삼촌? 월급은 얼마야? 취업도 얼마 못했는데 무슨 월급이 어디 있어요? 너 집 언제 사? 취업도 못했다니까.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무능해? 정말. 그럼 또 오자. 아이 왜 기를 죽이고 그래? 이런 와중에 낮술하면 예. 큰 이제 싸움이 날 수 있어요. 뭐 네. 그래서 그런지 뭐 꼭 만나는 게 반갑지만은 않다라는 분들도 여전히 계신 것 안 볼 같습니다. 때가 좋았지. 네. 뭐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보성으로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오늘 좀 일찍 퇴근해서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네네네. 오늘은 못 가지만 내일 바로 출발하실 분들, 뭐 언제가 가장 막힐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한번 그렇죠. 볼게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내용 같이 한번 내일 보겠습니다. 오전이죠. 내일 오전. 자, 일단 얼마나 걸릴까 보면요. 일단 지금 4시 기준으로 만약에 출발을 하시면 보이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만약에 지금 출발하시면 6시간 20분, 목포는 6시간 40분, 뭐 대구 5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뭐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지금 기준이니까. 예, 근데 만약에 내일 내일.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야. 내일 출발하면 이런 것도 서비스가 요즘에 잘 돼 있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자, 9일 뭐 아침 그래도 좀 서둘러서 한 8시쯤 8시. 가볼까요? 가보면 정체 구간이 상당히 빨간 보입니다. 부분이. 자, 그러면 톨게이트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 가자, 부산으로 부산. 한번 예. 가는 걸 찍고 서울 톨게이트, 부산 톨게이트 찍고 검색. 내일 9일 날짜에서 한 아침에 8시. 8시쯤 갑니다. 8시. 가볼게요. 얼마나 걸릴 것 검색. 같으세요? 저 10시간. 10시간이요? 얼추 맞추셨네요. 9시간 20분이나. 왜냐하면 야. 내일 오전 시간대가 네. 적어도 귀향길, 귀성길은 가장 밀리는 시간이에요. 가장 피크 타임. 부산, 목포는 네. 10시간 가까이 잡아야죠.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내일이 딱 그때 시간이 가장 막힐 거라고 맞아요. 아마 네. 예상을 합니다. 지금 뭐 한두 군데 정도 볼게요. 벌써 좀 정체 구간이 일부 보이는데 있습니다. 우리 정체 구간 중에서 안성분기점 저 요 근처에 그 휴게소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안성분기점 모습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부산 방면은 원활합니다. 소통 원활하고 오히려 서울 방면이 조금 막히고 근데 뭐 안성분기점은 올라오는 서울 올라오는 거는 그렇죠. 뭐 자주 막히니까 아직까지는 부산 방면 소통 원활하고 오늘은 출발하시면 좀 여유가 있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시면 서울에서 부산이 아침 8시 기준으로 내일 오전이 어디나 거의 밀린다. 10시간. 또 귀경 하실 때는 네. 11일에서 12일이 제일 막히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도 기쁜 건 뭐냐면 코로나 2년 동안 네.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화장실만 이용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앉아서 뭐 먹을 수도 없고 그 휴게소에서도 아무것도 안 팔고 네. 그 휴게소가 문 닫은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이번 이 귀성, 귀향, 귀경길에는 휴게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명절에 이번부터 다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됩니다. 면제되죠. 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죠. 다시 그 코로나 이전처럼 연회처럼. 연회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뭐 귀성길에 요새는 뭐 휴게소마다 네. 맛있는 음식이 특화된 음식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 혹시 있죠. 네. 어느 휴게소에 뭐를 예, 예. 먹는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강원도 쪽을 나가면 네. 강원도 어느 휴게소도 괜찮은데 이 구운 감자 있어요. 큰 컵에 주는. 네. 그거 꼭 드셔야 되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실패하지 않는 네. 휴게소 음식 중에 가장 실패하지 않는 건 저는 우동하고 우동. 떡볶이. 네. 요거는 실패하지 않는다.
자, 지금 보면은 휴게소 명품 음식 뭐 20선에서 어우, 갈비탕, 만남의 광장 국밥. 휴게소는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그다음에 뭐 천등산 휴게소는 산삼 배양금을 품은 삼계탕, 네네. 저런 걸 팔아요. 축풍령, 엄청난데요? 척새불고기, 군위는 제비원 된장찌개, 뭔지 잘 감이 안 오고, 정읍, 이서, 인삼냄도 휴게소, 뭐 이렇게 휴게소마다 이거는 특화된- 다 한정식 수준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분식 중심으로 먹는데 비빔국수, 네. 뭐 국물 있는 우동, 네. 유부 우동.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떡볶이, 감자구이, 네. 혹은 핫바 이런 건데 네. 저런 거 좀 먹어봐야 되겠네요. 참 이렇게 고속도로마다 좀 쉬어가면서 네. 음식도 오랜만에 한번 드셔보시고 해서 좀 마음은 급하겠지만 좀 여유 있게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준이 형이 좀 사줘요. 예, 명절 잘 세시고요. 네. 여러분들 명절 잘 세시고요. 자, 그러면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모였을 때 이 싸움에서 끝나면 되는데 네네네. 이 약간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네. 경우도 왕왕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바로 이어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요. 최영일 평론가는 휴가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보내고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가정의 뵙겠습니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네.